조선의 3대 국왕인 태종은 원경왕후와의 사이에서 4명의 아들과 4명의 딸을 낳았는데 경안공주는 그중 셋째 딸로 세종의 바로 위 누이였다고 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경안공주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예뻤던 데다 얌전하기까지 해서 태종과 원경왕후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고 하죠. 그녀는 자신의 동생이자 훗날 세종이 되는 충녕대군과 서로 닮은 점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왕실에서는 태종의 자식들 중 뛰어난 이를 말할 때 충녕대군과 경안공주의 이름이 항상 나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충녕대군에게 경안공주는 단지 누이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꿈을 이해하고 인정해준 사람이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충녕대군을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세종은 말년이 되어서도 자신은 아직 누이인 경안공주가 보여줬던 학문의 깊이를 따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고백을 하기도 했죠. 경안공주는 평소 충녕대군의 미담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자주 전해주는 등 동생의 정치적인 후원자 노릇을 해줬으며 시집을 간 후에도 계속 충녕대군에게 서신을 보내 훗날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던 그에게 큰 힘이 되어줬다고 하네요. 때문에 세종 또한 그런 누이를 진심으로 믿고 따랐다고 합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른 해에 경안공주에 책봉된 그녀는 1403년 12월 18일 대학자 권근의 아들인 길창군 권규와 혼인을 하게 되었죠. 권규가 부마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인 권근 덕분이었는데 이 권근이라는 인물은 이색과 정몽주에게서 학문을 배운 탓에 성리학의 조예가 깊고 문장에 능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공민왕 18년인 1369년 18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 권근은 이후 20여 년 동안 고려의 관료 생활을 했는데 1389년 대간의 탄핵을 받고 있던 동료학자 이숭인을 옹호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대간들의 탄핵을 받게 되면서 황해도 우봉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다음에 유배에서 풀려난 권근은 더 이상의 관직 생활을 거부한 채 충주의 양촌으로 내려가 학문을 닦는 데만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이성계의 부름을 받고 다시 관직에 나가게 되죠. 이후 권근은 명나라 태조가 정도전이 작성한 표문을 문제 삼으면서 정도전을 명나라로 압송하라고 난리를 쳤을 때 직접 명나라로 건너가 명나라 태조에게 해명을 하는데 성공하면서 두 나라 간의 외교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일로 권근은 명나라에서 극진한 대우를 받은 것은 물론 조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공신의 대우를 받게 되죠. 이후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태종의 편에 서기도 했기 때문에 권근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진 태종은 정도전과 함께 당대 최고의 학자라 불린 권근을 붙잡아두기 위해 그의 아들인 권규와 경안공주를 혼인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안공주의 남편인 권규도 혼인을 한 후부터는 태종의 신임을 받으면서 1407년 정삼품 호분 위상호군의 직책을 맡은 데 이어 다음 해에는 조선의 3군 중 하나인 우군을 지휘하는 우군도총재를 겸하게 되었죠. 1413년에는 명나라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사신으로 다녀왔으며 1416년에는 그동안의 공을 인정받아 길창군으로 봉해졌습니다. 경안공주 또한 결혼 후 극진히 시부모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들을 잘 다스리면서 권씨 가문의 인정을 받는 등 그녀와 가족들 모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1415년 경안공주가 갑작스런 발열 증세를 보이며 쓰러지는 사건이 일어났죠. 태종은 급히 내의원의 의관 양홍달을 불러 공주를 살펴보게 했지만 양홍달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증세라고 말하며 별다른 치료를 하지 못했고 결국 경안공주는 2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끼던 딸의 죽음에 태종은 크게 슬퍼하며 그녀를 애도하기 위해 3일 동안 조회를 중지한 것은 물론 한동안 고기 반찬을 먹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하죠. 1418년에는 막내 아들인 성령대군마저 홍역에 걸려 세상을 떠나면서 분노가 폭발한 태종은 내의원에서 경안공주와 성령대군의 병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아내지 못했다며 의원 양홍달을 폐서인으로 만들고 박거 등의 다른 의원들은 장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안공주와 가깝게 지냈던 충녕대군은 그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형제들 중 가장 슬퍼했다고 하네요. 경안공주는 권규와의 사이에서 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딸은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1421년에 부마 권규도 29세의 나이로 사망하게 되면서 경안공주의 아들인 권담과 권총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게 됩니다. 실록에 따르면 권규는 평소 성격이 온화하고 겸손했으며 부마의 신부님에도 사치를 부리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하죠. 하루는 권규의 집에 드나들던 가난한 선비가 창고에서 쌀을 훔치다가 가문에서 부리던 청지기에게 들켜 붙잡히는 일이 있었는데 청지기의 보고를 받은 권규는 그의 사정이 딱하다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고 그가 훔친 쌀을 손에 쥐어주고는 집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실록에는 한 사람이 죽은 후 그에 대한 평가를 적는 졸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권규와 경안공주의 졸기에는 그들 부부가 가난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죠. 태종이 가장 아끼는 딸이 혼인을 할 때 아무런 혼수품을 지원해주지 않았을 리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경안공주의 친자매들에 관한 실록의 기록을 보면 경안공주도 혼인할 때 태종으로부터 큰 저택과 많은 재산을 하사받은 것으로 짐작되며 혼인한 후로도 태종이 그녀에게 많은 지원을 해줬을 가능성이 높죠. 권규 또한 태종의 신임을 받아 높은 관직을 거쳐왔기 때문에 많은 녹봉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데도 경안공주 부부가 가난한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있는 걸 보면
평소 그들 부부의 성품을 봤을 때는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태종은 경안공주의 둘째 아들인 권총을 무척 아꼈기 때문에 공주가 세상을 떠난 후 부마 권규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자 부모를 모두 잃은 권총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궁궐로 불러들였다고 하죠. 이후 권총은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었지만 어느 날 태종의 신하중 수염이 긴 사람을 본 어린 권총이 호기심에 그의 수염을 뽑아버리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시점에서 보면 어린아이의 악이 없는 행동이니 큰 문제를 삼지는 않겠지만 당시 유교의 나라였던 조선에서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해서 연장자의 신체를 훼손한 것은 문제가 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죠. 얼마 후 조정에서는 권총에게 벌을 줘야 한다는 공론이 일어났고 이것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태종으로서도 막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태종은 엄격한 예법을 생각하면 죽어마땅한 죄를 지은 것이겠지만 내 외손자가 아직 어리고 무지해서 벌인 일이니 부디 목숨만은 살려달라며 신하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고 덕분에 권총은 큰 처벌을 받지 않고 숭례문 밖에 유폐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얼마 후 큰 병에 걸린 태종이 외손자가 너무 보고 싶은데 지엄한 국법이 무서워 만나보지 못하겠다며 안타까워하자 신하들이 태종을 생각해 권총을 사면해주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연산군과 패비신 씨의 맏딸인 휘신공주는 아버지 연산군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온갖 특혜를 받았지만 연산군이 폐위되면서 그녀의 운명도 크게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491년 9월 22일 세자였던 연산군과 세자빈 신씨의 맏딸로 태어난 휘신공주는 연산군의 총애를 듬뿍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1502년 휘신공주의 나이가 11살이 되자 연산군은 자신의 딸에게 맞는 좋은 신랑감을 찾기 시작했고 당시 도총관이었던 구수영의 아들 구문경을 딸과 맺어주기로 했죠. 구문경의 집안은 세조 시절부터 공신집안으로 구문경의 증조부는 지중추부사 구치용이라는 인물인데요. 구치용은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세조를 왕으로 만드는데 참여하면서 공신이 되었고 1467년 이시해에 난 당시에는 종사관의 신분으로 직접 난을 평정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구문경의 아버지 구수영은 세종의 손녀 사위였기 때문에 연산군과 패비신씨, 휘신공주, 구문경은 다 같은 세종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었죠. 이러한 배경 덕분에 연산군은 구문경을 부마로 삼게 되었고 그렇게 휘신공주는 한 살 연하인 구문경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연산군은 부마가 결정된 순간부터 휘신공주의 신혼집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집이 완성된 1503년 3월부터 공주는 궁 밖으로 나와 생활하게 되었죠. 그리고 연산군은 공주가 사는 집을 넓히기 위한 공사를 추가로 지시했는데 얼마나 집터를 넓게 잡았던 것인지 그 주변에 가옥 수십 채를 허물어버리고 그곳에 살던 백성들에게 돈으로 보상을 해줬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그걸로도 모자랐는지 다음에 연산군은 공주의 집 근처에 평시서라는 기관이 있어서 경치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이유를 대며 아예 평시서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다고 합니다. 연산군의 딸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갑자사화 때 이미제라는 인물이 연산군을 비판하는 시를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형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미제의 부인이 바로 구문경의 누나인 구순복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라면 그녀 또한 남편과 같이 죽을 상황에 놓였지만 휘신공주가 아버지를 찾아가 구순복을 살려달라고 부탁하자 딸바보인 연산군은 휘신공주의 말대로 구순복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미제의 집까지 딸에게 선물로 줬다고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지어 공주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연산군에게 죄를 용서받는 사람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성종대의 관노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마치 자신의 노비처럼 불인죄로 금고형에 처해진 강학수는 휘신공주에게 뇌물을 준 덕분에 연산군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으며 휘신공주 유모의 남편인 이팽동은 공주를 등에 업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휘신공주가 부리는 노비들은 자벽에 동원되지 않았고 그녀가 가진 토지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 등 그야말로 온갖 혜택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연산군이 휘신공주와 부마인 구수영에게 귀한 물건을 하사했던 일들은 일일이 다 기록에 남기기도 힘들 만큼 자주 있는 일이었다고 하죠. 그렇게 휘신공주는 연산군으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으며 잘 먹고 잘 살았지만 1506년 중종반정이 일어나면서 아버지 연산군이 폐위되고 그녀의 남동생과 숙모인 단경왕후마저 패출돼 버리자 하루아침에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휘신공주가 연산군 때문에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시아버지인 구수영에 의해 강제로 이혼을 당한 것인데요. 구수영은 그동안 며느리 덕분에 연산군으로부터 온갖 특혜를 다 받아먹었으면서 박원종 등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을 왕위에 올리려는 반정을 계획하자 연산군을 배신하고 그들에게 붙어서 공신에 책봉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연산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였는지 며느리를 강제로 내쫓아버렸죠. 당시 사헌부에서는 구수영이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화를 입을까봐 휘신공주를 이혼시키는 거라는 주장을 했지만 중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휘신공주가 살던 호화로운 집은 중종반정을 주도한 박원종에게 주어졌으며 그녀가 연산군으로부터 받았던 재산 또한 박원종과 유순정, 성희안 등이 나눠 가지게 되죠. 2년 뒤인 1508년이 돼서야 당시 사원부 대사원이었던 정광필이 한번 혼인을 한 부부는 그중 한 사람이 역적의 자녀라 할지라도 국가가 강제로 부부를 이혼시킬 수는 없는 법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휘신공주는 겨우 남편과 다시 재결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신분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죽을 때까지 구문경에 처로 불렸다고 하네요. 중종도 휘신공주의 집과 재산을 모두 빼앗은 게 미안했는지 구문경과 재결합하는 그녀에게 집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후 공주의 남편인 구문경은 1523년 12월에 사망했고 휘신공주는 다음해 8월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녀는 구문경과의 사이에서 구엄이라는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 휘신공주는 폐주 연산군의 딸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이혼까지 당하는 수모까지 겪은 반면에 그녀의 아들인 구엄은 연산군의 외손자라는 이유로 왕실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연산군의 제사를 지낼 유일한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래도록 왕실의 외척으로 예우를 받았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감형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구엄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서 제사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연산군의 제사는 구엄의 외손자인 이한눌이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한눌의 증조부인 이행은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윤 씨의 보기를 반대하다가 연산군으로부터 갖은 핍박을 받았던 인물이고 이한눌 아버지의 외조부인 홍문관 수찬박은은 갑자사화 때 연산군에 의하여 참수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한눌의 집안에서는 결코 연산군을 좋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원수처럼 여기던 연산군의 제사를 지내게 되었으니 대놓고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 싶네요.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는 죽어서 자식들의 비참한 삶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임모광후는 살아서 자식들의 처참한 삶을 모두 목격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임모광후에게는 정명공주와 영창대군 두 자식이 있었는데 둘의 삶을 보면 경혜공주와 단종의 삶과 매우 흡사한 면이 있죠. 그놈의 왕자리가 뭔지 혈육들에게 왜 이런 짓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명공주는 경혜공주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비운의 여인인데요. 정명공주는 무려 83세까지 장수를 하면서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까지 6명의 왕을 거쳤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인생 자체가 조선 중기의 혼란함 그 자체를 설명해주는 인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정명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선조에게는 가장 총애하던 후궁이 있었는데 그녀는 바로 임빈김 씨였죠. 그리고 선조는 임빈김 씨와의 사이에서 신성군을 낳았습니다. 자신이 총애하던 후궁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으니 그때까지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던 선조는 장성한 다른 아들들을 제치고 신성군을 세자로 삼고 싶어 했죠. 하지만 나이도 어렸고 세자로 삼을 명분이 없었기에 계속 시간만 질질 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592년 마침내 조선의 운명을 뒤흔든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었죠. 그러자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고 사태를 수습하라는 명을 내린 채 자신은 의주로 몽진을 떠났습니다. 사실 선조에게는 서장자 임해군이 있었지만 그는 예전부터 쓰레기 기질이 다분했었기도 했고 신성군은 이미 죽고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을 세자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명나라에서 광해군을 세자로 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황제이던 만력제도 총애하는 후궁의 아들을 황태자로 삼고 싶어 했기에 장자를 황태자로 삼으라는 신하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럴 때 만약 광해군을 세자로 인정한다면 명나라에서도 장자가 아닌 후궁의 어린아들을 태자로 삼을 수도 있었기에 명나라 신하들이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극구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선조는 광해군을 세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외에도 전쟁을 잘 헤쳐나간 광해군에게 민심은 기울고 있었고 반대로 선조의 위신은 추락할 대로 추락해 있었기 때문에 광해군에 대한 선조의 열등감도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선조가 노골적으로 광해군을 미워하자 광해군과 그의 편에 선 신하들 역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그들이 느끼던 불안감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바로 선조가 51세의 나이로 19살밖에 안 되던 새 중전을 들였던 것이죠. 그녀가 바로 임모광후였는데요. 임모광후는 중전이 되자마자 얼마 안가 임신을 했고 그러자 광해군 측 사람들은 혹시나 아들을 출산할까봐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야사에 따르면 광해군과 그쪽 사람들은 임모광후를 유산시키기 위해 도깨비 소동을 일으키거나 기왓장을 던져 임모광후를 깜짝 놀래키는 등 온갖 짓을 다 저질렀다고 하죠. 하지만 마침내 임모광후는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정명공주였습니다. 광해군과 그쪽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고 광해군도 정명공주는 자신의 경쟁자가 될 수 없으니 거의 딸뻘 되는 그녀를 굉장히 예뻐했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정명공주가 태어나고 불과 3년 만에 또 임모광후가 임신을 했던 것인데요. 심지어 이번엔 아들인 영창대군이 태어난 것입니다. 55세의 나이에 적장자를 얻게 된 선조는 뛸 듯이 기뻐했지만 광해군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복 동생이 마침내 나타나고야 말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광해군은 인모광우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영창대군과 정명공주가 있으면 정명공주는 머리도 쓰다듬어주며 귀여워했던 반면 영창대군은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창대군은 울면서 나도 누님처럼 여자로 태어났어야 했다 라고 했다고 하죠. 광해군이 그러거나 말거나 선조는 영창대군을 왕위에 올리고 싶어 했는데요. 하지만 선조는 얼마 안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그렇게 세자였던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때 정명공주는 고장 6살, 영창대군은 3살밖에 되지 않았었죠. 선조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해도 영창대군한테 잘해주는 척은 해주던 광해군은 선조가 승하하자마자 점점 눈에 가시이던 영창대군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1614년 결국 정명공주의 외할아버지이던 김제남이 영창대군을 왕위에 옹립하려 했다는 영모 사건인 개추곡사로 인해 영창대군은 폐서인되어 강화도에 유배를 가게 되었고 불과 몇 개월 후 증살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정명공주의 외할아버지 김제남과 외삼촌들까지 모두 죽임당하면서 외갓집이 풍비박산나고 말았으며 어머니이던 소성대비는 서궁으로 강등당하고 자신도 옹주로 격하되어 어머니와 함께 경운궁에 유폐되고 말았죠. 그 이후에도 정명공주를 영창대군처럼 폐서인해야 된다, 궁에 두지 말고 밖으로 내쫓아야 된다 등등 신하들의 주장이 나오자 소성대비는 하나 남은 딸마저 잃을까 두려워 그녀를 찾는 사람들에게 정명공주는 이미 죽었다 라며 거짓말까지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창대군을 둘러싸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어머니 소성대비와 함께 유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개축일기에 따르면 선대왕의 아내와 딸이었음에도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생필품이나 생활비를 받지 못해서 우연히 입수한 면화시로 옷을 지어 입거나 까마귀가 물어다 준 박씨로 먹고 살았다는 야사도 있죠. 그렇게 둘은 약 5년간 쥐죽은 듯 조용히 살게 됩니다. 심지어 소성대비는 사랑하는 아들과 부모님, 형제자매까지 모두 잃었다 보니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명공주는 어머니 소성대비의 원한을 풀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 그녀의 옆에서 선조의 글씨를 따라해 계속 글씨를 써서 보여주기도 하는 등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그러면서 글 공부도 열심히 해 정명공주는 굉장한 명필이 됩니다. 그녀가 남긴 대단한 서예 작품이 하나 있는데 바로 화정이라고 쓴 작품이죠. 이 화정은 글자 하나의 가로 세로가 73cm 정도나 되는 엄청 큰 글씨인데 당시 여성이 이런 굉장한 기세와 힘이 느껴지는 글자를 썼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폐 시절에 썼다는 걸 생각해보면 더욱 놀랍죠. 그렇게 꿋꿋이 버텨낸 정명공주는 드디어 어머니와 함께 다시 복위를 하게 되는데요. 바로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인조반정의 명분은 폐모살제를 자행한 광해군을 몰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조는 이후 소성대비와 정명공주를 깍듯이 모셔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정명공주가 다시 공주의 직위를 되찾았을 땐 벌써 21살의 나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로 따지면 혼기를 놓친 엄청난 노처녀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의 혼담이 오가던 11살 때쯤엔 김제남의 영모 사건이 일어나 버렸고 그때쯤 정명공주는 천연두까지 걸렸었으며 심지어 갇혀 살다 보니 혼담이 오가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뒤늦은 나이에 시집을 보내기 위해 부마간택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인조반정이 있고 고작 3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죠. 얼마나 급했는지 반정의 수습도 덜 된 상태에 부랴부랴 부마간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노처녀였다 보니 부마로 지원한 사람은 전국에서 고작 9명 밖에 되지 않았죠. 정명공주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대부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남자이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미뤘던 남자들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조모의 3년상을 치르느라 혼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었던 18살의 홍주원이라는 인물이 부마로 간택되어 기존에 있던 약혼을 파혼시킨 뒤 부마로 책봉했죠. 이때 홍주원의 아버지인 홍영이 이럴 순 없다며 결혼을 반대하다가 귀양을 가기까지 하는 등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부마가 된다는 것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긴 했지만 과거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고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죠. 또한 당시엔 남자라면 조정에 나서서 고관대작이 되는 것을 더욱 중요시했었기 때문에 사대부의 남자들은 대부분 부마가 되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21살에 겨우 결혼할 수 있었던 정명공주가 불쌍했는지 소성대비는 굉장히 호화스럽게 혼례를 치러주었죠. 그리고 당시 공주의 집은 50간을 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정명공주의 집은 200간에 이르는 대저택을 만들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거기다가 막대한 양의 땅과 재산을 하사해줬죠. 이후 정명공주는 7남 1녀를 낳으며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하지만 정명공주 부부는 굉장히 오만방자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록에도 남편인 홍주원이 나이가 어리고 교만하며 제멋대로이나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홍주원은 종들에게 도둑질도 시키고 양반과 부녀자들을 능욕하기도 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으며 오죽하면 사헌부에서 정명공주 집 종들을 아무런 논의도 없이 잡아 가두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자 정명공주 부부에게 핍박을 당해온 백성들은 굉장히 통쾌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632년 어머니이던 소성대비가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어머니가 죽고 나서부터 인조와의 사이가 급격히 틀어져 버린 것이죠.
바로 소성대비가 죽고 나서 회흥군 이덕인이 영모 고변을 한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소성대비가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모살제를 명분으로 인조가 왕위에 올랐는데 소성대비가 인조를 끌어내리려 영모를 꾀했다면 인조의 정통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이 되어버렸기에 이 영모는 인조 입장에서는 사실이 아니었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조는 고변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사건을 무마시켜 버렸는데요. 이후 임목대비의 초상을 치르던 어느 날 국내에서 백서산폭이 발견되었는데 이 비단에는 왕을 폐위하고 세우는 일과 같았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던 것이죠. 이 저주의 글을 받아든 인조는 이것은 광해군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편으론 죽은 소성대비를 의심하게 되었고 죽기 전 2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소성대비가 그럴 리는 없었기에 그녀의 딸이던 정명공주를 더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인조는 국청을 설치해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해보고 땅속에 묻혀있을 저주물품을 찾아보라는 명을 내렸죠. 하필이면 이때 인조가 갑자기 병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는 모두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까지 번지게 됩니다. 결국 소성대비를 모시던 궁녀와 상궁들이 주모자로 몰려 죽임당했고 정명공주를 모셨던 궁녀들까지 줄줄이 체포되어 엄청난 고문을 당하게 되었죠. 다행히 그들의 입에서 정명공주가 배우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기에 목숨을 건질 순 있었지만 이후 그녀는 자신이 아무런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그 잘하던 서예도 그만두었고 조보를 받아 읽어보던 것도 그만두게 됩니다. 또한 집에서 바느질과 가사에만 몰두하며 인조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그러던 1636년 결국 병자호란이 터지게 되는데요. 정명공주는 강화도로 피난을 가기 위해 자신이 타고 있던 배에 온갖 재물을 가득 채운 채 도망치려 하고 있었죠. 이때 많은 백성들이 몰려와 배를 태워달라고 애원하자 그녀는 재물들을 다 배 밖으로 던져버리고 백성들을 태웠고 이 모습에 감명을 받은 백성들은 정명공주를 크게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후 병자호란이 끝난 1639년 나이든 인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자신이 아픈 것은 저주 때문이라며 저주물을 찾게 하면서 또 다시 정명공주를 의심했죠. 하지만 반정의 명분이 되어준 정명공주였기에 최명길과 장유 등 많은 대신들이 인조를 말렸던 덕에 또다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광해군 때에도 유폐되어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번엔 인조 때문에 불안에 떨며 숨죽여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후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했을 때도 효종은 조기인 저주 사건에 정명공주도 연루가 되었다고 몰아갔지만 또 다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다행히 이후 현종과 숙종대에는 왕실 최고어른으로 대우받으며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685년 83세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조선의 왕녀들 중 가장 장수한 인물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죠. 정명공주는 개추곡사, 인조반정,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예송논쟁, 경신대기근 등 조선 중기에 있었던 나라를 뒤흔든 사건들을 모두 겪었던 인물로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모든 걸 버텨내고 오랫동안 장수한 걸 보면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는 걸 보여준 굉장히 강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